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어제 좀 휘청거렸던 코스피가 오늘 또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기관이 또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죠. 2760선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반면에 기세가 좀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후에 들어서는 조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주나 했는데 조금 전부터 하락 전환도 나와주기도 하면서 보합권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질의를 모셔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화두가 되는 큰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애플에서 전기차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미래차에 대한 이슈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지니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이 애플 이야기도 좀 운을 뗐는데 뭐 미래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요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어제 또 시장에 이제 노출이 되었는데 이게 뭐 뉴욕 증시에서도 이틀 연속 시장을 좀 이끄는 이슈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이쪽 관련 이슈가 조금 더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와 관련돼서 뭐 사실 LG전자까지도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애플과 관련된 이슈는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애플이 뭐 빠르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일단 이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제 애플이 이쪽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미래차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노출은 돼 있었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굵직한 회사가 이쪽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 투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는 올해가 테슬라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비테슬라 관련 종목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비테슬라 진영이 대거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부분에 어쨌든 좀 스타트를 물론 뭐 스타트는 현대차와 그다음에 폭스바겐을 먼저 끊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애플까지 이제 여기 시장을 좀 진입을 하면서 시장은 좀 확실하게 비테슬라 진영 쪽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뒤에 주식과 개론을 통해서 김혜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애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한다 이슈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 쪽보다는 서비스 쪽에 조금 더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로봇택시와 관련된 부분을 서비스를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구글은 이미 뭐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굉장하게 고도로 발달돼 있는 뭐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존과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동차가 대부분 다 라이다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더 뭐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낮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금 다 이제 연출이 되기 때문에 로봇택시 시장도 생각보다 좀 빨리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내년도에 원래 이제 로봇택시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는 한 2025년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존과 구글이 생각보다 좀 빨리 이 시장을 좀 뛰어들면서 로봇택시 상용화 서비스도 내년이면 충분하게 상용화가 될 것 같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글은 이미 이쪽을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시장 자체를 좀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또 이쪽에 최근에 시장이 좀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또 대형 IT 플랫폼 업체들이 로봇택시 시장을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사실 이제 아마존과 구글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인 건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자체 생산은 하진 않지만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와 관련된 회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건 어쨌든 기계적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생산 쪽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쪽보다는 이런 식으로 로봇택시와 관련된 상용화 관련 이슈가 있는 걸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아마존과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로봇택시 시장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애플 관련 쪽에 많은 분들이 좀 눈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 이쪽도 충분히 볼만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쪽에는 이쪽과 관련된 핵심주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미국 관련 종목들은 확실하게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드렸던 제가 이제 실전 매매방에서도 매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던 라이다 관련 회사, 뭐 루미나 같은 회사는 아주 엄청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벨로다인 역시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퀀텀 스케이프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전방에서 이미 벌써 700%의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예상 700%가 아니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700%까지 나온 만큼 이런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미래차와 관련된 부품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아직 덜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도 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죠. 폭스바겐은 이미 10월 달에 ID3를 출시를 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테슬라 모델 3를 이제 제압을 했죠. 이기고 지금 1등 점유율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5를 유럽에서 먼저 냅니다. 먼저 이제 아이오닉 뭐 퍼스트 에디션인가요? 이 모델을 한 150대 한정으로 일단은 뭐 출시를 한다. 이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본격 출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또 전기차 시장에 다시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좀 대형 기업들도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에 어찌 보면 글로벌적으로 가장 핫한 섹터, 가장 핫한 쪽이라고 보시면 미국의 스타트업 관련 전기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관련 기업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퀀텀 스케이프라든지 그냥 벨로다인, 뭐 루미나 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흔히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했지만 니콜라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스펙 상장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뭐 세계 1위 이제 그 전기차 충전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1위를 하고 있는 회사 역시도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전기차 기업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이름은 속칭 사실 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IT 버블, 그러니까 이 2000년대 IT 버블을 재현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IT 버블의 고점 때보다는 IT 버블이 시작되는 시점의 흐름과 굉장히 좀 동일하다. 아직까지는 더 먹을 자리가 많다라고 보고요. 내년도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주도군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여전히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굉장히 좀 투자하시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익숙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애플, 아마존, 구글부터 해서 폭스바겐, 뭐 현대차까지 자,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미래차와 관련된 이슈들 진짜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떻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조금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의 흐름 자체는 좀 단기 흐름보다는 좀 중기적인 흐름, 내년도에도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작용할 수 있는 저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화두는 비테슬라 진영의 약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비테슬라 쪽에 좀 포지션을 많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이 섹터는 계속 시장을 주도주로 좀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의 수혜주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뭐 뒤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지금 어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사실상 실적에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한번 엮여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애플과 뭔가 한번 작업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그쪽 관련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목들도 뭐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력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중기적으로 결국에는 뭐 애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이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쪽 시장이 커질 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단기 접근보다는 중기적인 접근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내년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은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 저희가 또 주식과 결혼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미래차 이슈들을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문서주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학개론 강의를 통해서는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애플카, 그러니까 애플에서 말하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아까 조금 하다 만 것 같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혜지 전문가님, 이 내용 좀 상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말 시장의 중심, 시장의 화두가 지금 애플카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관심이 많은 정도여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잠깐 일단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2024년 늦어도 2025년,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2025년까지는 애플카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애플카는 스티븐 잡스도 워낙 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애플카에 대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애플카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자동차 미래카와 관련되면 뭐 이게 아이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삼성도 이제 갤럭시 카 뭐 이런 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긴 하죠. 뭐 이게 되게 새로운 건 아닌데 맞아요. 이제 조금 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뜨거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애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상상은 많이 했었지만 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이 좀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구상했던 애플카의 모습도 있고 근데 워낙에 자동차 시장이 미국에서 좀 불황이었어가지고 그동안 출시를 안 하고 스마트폰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요를 보시면 2014년부터, 그러니까 뭐 스티븐 잡스가 잡권 이후에 이제 뭐 지금의 애플에서도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해서 이 애플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언제쯤 출시가 될까 말이 많았는데 이 중간 2020년이 오기까지 6년 시간 동안에도 정말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이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하고 약간 팀원을 줄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사업을 또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고 하다가 최근엔 정말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흐름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앞서서 지니스탁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이 자율주행차 시장, 또 전기차가 단순히 뭐 이제 친환경 차가 아니라 이런 전동화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빌리티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의 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은 제가 글도 준비를 했고 그림도 준비를 했지만 애플카에 지금 뭐랄까요? 예상이 저녁에 되는 나올지는 모르죠. 뭐. 그렇죠. 네, 예상도죠, 예상도. 지금 제가 뒤에도 나중에 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최근에 지금 애플카와 관련된 이제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상당히 뇌피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기사 보도가 먼저 된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뇌피셜적인 게 많아서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좀 꼬집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플이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이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플에서 우리가 뭐 신제품 스마트폰이 나올 때만 해도 항상 통과 의례처럼 말하는 게 있죠. 이번에 신제품이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이 애플카의 스펙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도대체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가 될 것인가. 애플은 워낙에 또 독자적인 또 좀 폐쇄적인 그 생산 라인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차를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할 것인가라고 제조 방식을 봤을 때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독자적인 완성차의 생산 방식을 취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뭐랄까 좀 막연한 것도 있는 게 지금 애플은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글로벌적인 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 부분을 취하고 어느 국가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금처럼 이 애플 아이폰을 만들 때처럼 이렇게 글로벌적인 공장을 사용할지 아니면 정말 자회사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해서 완성차 회사를 인수해서 이 자회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라인으로 완성차를 생산할지 이 부분은 조금 관건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그럴 수 조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스마트폰과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IT 디바이스는 크기 자체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정을 통해서 라인을 벤더들을 각 개별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공정에서 맞춰서 조립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크기 자체도 다르고 스타일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물론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뭐 그래도 완전히 뭐 완벽하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거 사고 여기 거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립을 해줘 이 흐름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려울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뭐 이렇게 본인들이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라인들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존의 아주 큰 라인들과 협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만의 공장 라인을 따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 굳이 지금까지도 소위 말하면 제조 쪽에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쵸, 하드웨어.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폭스콘을 본인들이 인수했겠죠. 그렇게 안 하는 회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보다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폭스바겐이든 도요타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라인을 아예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력 라인을.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디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회사가 또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지금 애플의 재무 상태가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가 났을 때 애플의 재무 구조상으로 지금 2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규모라면 지금 폭스바겐을 2개를 살 수 있는 규모 또는 뭐 포드를 6개를 살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봤을 때요. 그 현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현금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협력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이 자율주행차 안에로 들어가 볼까요? 배터리입니다. 사실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애플 쪽에서도 좀 뭔가 우리만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애플카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요? 두 가지를 좀 특징을 뒀어요. 일단 리튬 인산철. LFP형을 채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모노셀 디자인을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LFP는 뭐 저희가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뭐 소재 부분에서 많이 설명해드려서 알겠지만 이게 2차 전지 안에 있는 양극재의 소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터리가 2차 전지가 나뉘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뭐 NCM, 그다음 NCA 형의 배터리가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LFP는 지금 사실 중국 쪽에서 조금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 양극재, 2차 전지의 모델인데 이쪽으로 좀 가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애플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지금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죠. 그쵸. 폭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래 우리가 배터리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뭐 이 명확하게 저 이야기 안 했죠. 그냥 오히려 더 하이니켈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NCM 계열로 아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테슬라 쪽도 이쪽이고 근데 이 지금 배터리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리튬 인산철 쪽보다는 이거는 교통 정리는 된 것 같아요. 양극재 쪽은 전고체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하이니켈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정성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애플이 빠르면 2024년, 2025년 정도에 소위 말하면 차가 나오잖아요.
그때쯤 되면 제가 보기 이게 굉장히 낡은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뭐 굳이 뭐 여기서 뭐 LFP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더 핵심적인 부분을 할 것 같고요. LFP는 단점이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많이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용량이. 예, 용량 그리고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새로운 2차 전지 소재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내피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미래적인 부분은 아니다. 저때 되면 리튬 황이나 최소한 전고체는 몰라도 반고체까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의 하이니켈 같은 경우도 거의 90%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뭐 811에서 더 넘어서 90%까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굳이 더 고도화된 기술을 안 쓰고 오히려 더 낡은 기술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애플이 거기서 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 관련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 LFP 쪽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늘 우리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네.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 LFP로 만약에 가면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 수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 테슬라도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 한 이유는 안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많이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을 불리는 게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 준비한 그림은 뭐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구조라든지 뭐 함량을 나타낸 부분인데 뭔가 보시기에는 뭐 오른쪽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니켈을 양극재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N입니다. 니켈이 N이고 그리고 코발트 만강이 들어가는 게 니켈 코발트 만간 NCM인 거고요. 그 오른쪽 표에서 아래 그림에 이제 NCA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니켈은 용량 배터리 용량에 좀 더 관여하는 소재고요. 그다음 코발트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성, 터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고 망간도 안전성인데요. A가 들어가는 게 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출력이 좋아지게 하는 부분이 NCA인데 보통 NCM이 지금 LG화학이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NCA가 이제 삼성 SDI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3원계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4원계, 네. 그렇죠. NCMA까지 예. 그러니까 출력까지 좋아지게 함량을 좀 더 여러 가지 소재를 혼합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NCM 뭐 811, 뭐 NCM 9, 2분의 1, 2분의 1 이런 건 이제 비율이죠. 그러니까 NCM 811은 8대 1대 1로 비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특징들, 장점들을 보시면 일단 니켈, 하이니켈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는 용량이 크고 주행거리가 길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항상 지금 주행거리, 용량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코발트가 좀 더 비싸고 비싼 소재들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셀 업체들이 이렇게 하이니켈로 가는 부분에서 뭐 일단 주행거리도 길고 성능도 좋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중국 쪽이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 NFP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튬 철인산 가격이 정말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그 니켈 함량이 많은 것보다 좀 적다라고 하니까 안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용량이 너무 작아요. 네. 주행거리가 너무 작고 무겁고 부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5년이나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서 굳이 이 예전 소재를 사용한 2차 전지를 사용할까라는 좀 의문점이 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노셀을 하겠다고 말하고 네. 있으니까 모노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 팩을 넣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모노셀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치 애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배터리 회사가 다 모노셀 디자인을 그러니까 소위 말 기술과 관련된 부분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쵸. 뭐 애플이 만들어 한 게 아니라요. 모노셀을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모노셀, 그냥 하나의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뭐 파우치든 각형이든 그다음에 뭐 이 원통형이든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나오면 거기에 말해 하나하나씩 파우치, 각형의 뭐 소위 말하는 이 모듈이, 셀이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팩으로 네모난 팩을 짜는 게 이제 모듈이고 그 모듈을 모아서 하나의 큰 팩을 만드는 게 이제 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아무래도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비중도 아무래도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 팩으로 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관련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3사 셀 3사들도 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는 요 부분만 살짝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바이오랑 항상 이제 2차 전지 좀 설명을 비슷하게 이야기 드릴 때 이겁니다. 바이오가 보통 보면 뭐 전임상, 1상, 2상까지는 좀 넘어가는 데는 무난하게 넘어가다가 맞아요. 2상에서 3상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3상에서 신약 개발이 끝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랩 단계에서는 이게 다 돼요. 다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량 생산, 양산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다 돼요. 모노셀 다 되는데 양산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양산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물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뭐 주요 셀 업체들 다 일로 갑니다. 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자칫 이 회사의 특화적인 부분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모노셀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관련할 때 부품주 중에서 이런 팩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모듈 관련 업체, 팩 관련 업체들은 점점 이쪽 공정은 단순화되거든요. 특히 모듈들은 상당히 많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투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뭐 소재 업종들 이런 쪽은 계속 관심 가져서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에 애플카에서 말하는 리튬 인산철, 뭐 모노셀, 뭐 새로운 뭐 내용도 아니었고요. 우리나라 셀 업체들한테 전혀 뭐 우려감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더입니다. 그 자율주행차 이제 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센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를 이제 카메라로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라이더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쏴서 물질에 도달하는 거리를 재서 이제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하는 센서가 이제 라이더인데 이 부분을 적용하겠다라고 딱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제3의 이제 외부 업체에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죠. 네. 이게 아무래도 라이다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국내에도 이 순수하게 라이다 센서를 상용화할 수 있는 회사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기술 특허와 관련된 부분에 그래도 유의미한 걸 가지고 있는 회사도 한 회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하게 어려운 기술이고요. 뭐 글로벌적으로도 확실하게 명확한 회사는 두 회사가 되겠죠. 벨로다인과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강조했던 루미나 같은 이 회사가 많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저는 명확하게 루미나와 애플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성향이 결이. 결이 네. 비슷해서 애플 쪽이 루미나 센서를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팀쿡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확실하게 라이다 관련 부분은 이거는 뭐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애플이 어쨌든 라이다를 장착한다라는 건 다른 회사를 다 장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도 결국엔 할 거예요. 저는 할 거라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서 라이다 관련 회사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해외 쪽, 뭐 벨로다인이라든지 루미나를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국내 쪽을 사고 싶으시다는 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같이 이렇게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이야기들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관심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선주 전문가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자율주행 수혜주다라고 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고요. 뭐 지금 올라가는 뭐 제가 그 종목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뭐 인포테인먼트 관련 부분에 뭐 핵심 수혜주다 안 됩니다. 왜? 사실 애플이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가장 거기가 돈이 되는 거를 남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죠. 본인이 다 하죠. 그러니까 그쪽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쪽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를 제외하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늘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냥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저는 뭐 그냥 단순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뭐 테마주 좋아하시고 매매 잘하시는 분은 그쪽에서 수익 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그쪽 접근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관련 부분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에 저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4종목을 제가 선정해봤습니다. LG이노텍, 에코프로비엠, QSI, 텔레칩스 이렇게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LG이노텍입니다. 오늘
사실 LG전자가 급등을 하죠. 네. 예, 마그나와 지금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지금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건데요. 사실 마그나도 되게 그렇죠. 관심 가졌던 종목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사실 매매를. 작년에 제가 해외 주식 이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네. 해외 주식을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제가 마그나를 추천드렸었습니다. 마그나, 노바백스, 뭐 월트 디즈니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인데 좀 새록새록하게 이 종목들이 다 좀 요즘에 흐름이 좋아서 좀 기쁘긴 한데요. 어쨌든 그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 관련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애플카에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 수혜주는 저는 LG 이노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LG 이노텍이 라이다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라이다도 라이다지만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쵸. 카메라를 많이 달아야 되고, 그다음 그 카메라도 단순 카메라보다는 3D 센싱이 가능한 거, TOF가 가능한 이런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쪽에 관련된 1위 업체가 애플 관련 1위 업체가 LG 이노텍일 수밖에 없고요. LG 이노텍이 예를 들어 그냥 순수하게 자동차 전장 사업을 안 하는 회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애플이 이쪽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또 내년에는 또 급성장을 합니다. LG 이노텍에. 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 애플카가 나왔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LG 이노텍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LG 이노텍의 점수는 저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저희가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탑픽으로도 됐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정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인 것 같아서 설명도 정말 빼곡하게 좀 많이 쓴 부분이 있는데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2차 전지의 소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방금 전에 애플카에서 리튬 인산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하이니켈 쪽에서의 시장 장악력이 정말 그땐 더 2025년엔 더 셀 것 같거든요. 시장 점유율도 클 것 같고요.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지금 뭐 팔리고 있는 뭐 수주 규모라든지 판매량도 봤을 때 점유율도 꽤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시기에 뭐 굳이 2차 전지 소재를 낮은 함량 그 인산철로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 하이니켈 쪽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셀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은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 부분에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삼성 SDI와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주요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 셀 업체들이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 고객사를 많이 늘릴수록 같이 에코프로비엠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양극재 외에도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또 알파벳이 보이시죠? 뭐 NCMX라고 해서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에 뭐 X라는 소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뭐 어떠한 소재도 좀 다양하게 적합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보겠다. 뭐 출력을 좀 더 좋게, 용량을 좀 더 좋게, 뭐 안정성을 좀 높이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소재를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단결정,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지금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열사들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저희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을 할 건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단가 같은 부분도 좀 더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그 공장 증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고객사들 요청을 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캠5 같은 경우에도 SK이노베이션의 이제 NCM 계열의 지금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 공장인데 뭐 최근에도 지금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네. 캠6 라인이 가장 이제 메인이죠. 그 삼성 SDI 네, 쪽에서 SDI 예. 이번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로 예, 승인이 승인됐습니다. 됐으니까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캠6까지 라인의 가동력까지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뭐 2021년, 2022년
뭐 2024년까지도 표를 보시면 생산될 수 있는 증설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증설 효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 오른쪽의 표도 역시나 그런 증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뭐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계열사, 자회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도 보시면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 CNG예요. 에코프로 CNG가 내년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현재 뭐 공장 착공을 했고 뭐 포항이라든지 뭐 중국 쪽에 관련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배터리 가격이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뭐 가격이 비싸다 어떻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소재를 재활용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기는 거니까 에코프로비움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확보해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좀 높게 주려고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10점 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4종목 중에 3종목은 뭐 LG 이노텍, 에코프로비엠, 뭐 텔레칩스는 다 이전에서도 저희가 탑픽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QSI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좀 새롭게 이야기 드리는 종목인데 QSI는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를 생산하는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가 뭐냐면 흔히 말하면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들 민감하게 이 감지하는 이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레이저랑 라이다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근데 방식적인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국내에서 어쨌든 라이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어떤 회사가 될까? 가장 먼저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는 QSI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원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코드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찍잖아요. 네. 그거를 원래 센서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료용 관련 부분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그림을 보시면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그럼 계측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새롭게 많이 좀 신설을 하면서 요쪽의 사업부에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 또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라이다와 관련된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QSI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라이다를 실제로 생산해서 양산해서 뭔가 납품을 하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제가 라이다는 이야기 드리지만 라이다의 실제적인 수혜주는 벨로다인과 루미나입니다. 이 두 회사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쪽에서 저는 라이다 쪽은 그쪽으로 저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뭐 그래도 국내 쪽에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단순히 라이다 쪽에는 모멘텀인 거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전방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해볼 만은 하다. 다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명확한 수혜주는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조금 깎아서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텔레칩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율주행차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텔레칩스를 많이 거론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텔레칩스는 그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이제 업체입니다.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지금 AVN이라고 해서 뭐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그 AP를 반도체 생산하는 설계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국내에서의 납품처는 뭐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뭐 휴맥스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근에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의 지금 가장 그 공격적인 지금 진출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텔레칩스가 설계할 수 있는 뭐 폭도 넓어질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수요도 커질 것이니까 이쪽에서는 좀 성장성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VTX 칩과 통신 칩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완성형은 소위 말하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사물과의 소통. 그러니까 그게 VTX잖아요. 그러니까 차와 여러 가지 사물, 차와 차, 뭐 차와 건물, 차와 인간 이런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시간이 아주까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5G가 다 깔려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그거 하려면 어쨌든 저궤도 위성을 또 엄청나게 많이 띄워야 되는데 아직 그쪽의 인프라는 다 안 돼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VTX와 관련된 통신칩 시장 성장성은 뭐 확실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뭐 말도 안 되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급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따라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최근에 신제품을 좀 연이어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텔레칩스가 만드는 그 차량용 반도체 돌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대한 지금 중국 쪽의 수요도 물론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수 쪽에 좀 반도체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텔레칩스에서 지금 납품한 쪽도 있어서 중국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잖아요.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신제품 효과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래프는 지금 매출처, 지금 텔레칩스가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좀 든든한 현대차의 비중이 가장 빨간색으로 높다라는 부분. 그럼 앞으로 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텔레칩스의 그 판매 ASP도 지금 높아지니까 실적도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칩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점수는 9점 주겠습니다. 네, 애플카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만큼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도 점수가 골고루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LG이노텍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애플 이슈 말고도 어쨌든 내년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공략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 라인 15만 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 15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김에 목표가에 지금 도달한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문서 전문가님, LG전자와 하나기술 목표가 도달했죠? 네, 오늘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LG전자가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까지 한번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LG전자는 어쨌든 오늘 좀 시세가 너무 많이 분출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동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 내년에 대한 성장성, 특히 이번에 이 마그나와의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약간 이제 가려웠던 부분이죠. 전장 사업에 대한 가려웠던 부분을 확실하게 긁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금 더 저는 목표가를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5만 원까지 목표가 더 높여 설정하셔서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기술도 김혜주 전문가님, 이 목표가 금방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에요. 순간 깜짝 놀랐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기술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지 얼마가 안 됐죠.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이틀 연속 좀 급등이 나오면서 뭐 제가 이거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확실하게 좀 큰 수익이 나서 좀 기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것 역시도 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저게 이걸 탑픽으로 설정드릴 때 했던 말이 있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턴키 방식으로 모든 라인 자체를 수주할 수 있는 장비 업종 중에서 유일하다라는 거, 이 메리트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더 높게 설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까지도 살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응원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